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성재준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저기다가 지금 밑줄까지 치시면서 성재준을 만나가지고 일베 극우 유튜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 논란이 좀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비서를 임명을 했는데 그 비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튜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자마자 진짜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튜버 가운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뭐 수만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성향, 뭐 아니죠.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란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같이 한 적이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상을 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아마 저한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한테 제안하시지도 않았지만 하셨다라고 한들 당연히 제가 거절을 했을 겁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뭐 꽉 막혀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정도만 다 짜여져 있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마 요청을 하셨을지라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게 왜 논란이 돼야 되냐 이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비서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적인 비서를 임명하는 거라면은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보수 언론이다라고 여겨지는 언론사들조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수적인 성향을 극우적인 성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성향의 취준생 유튜버를 비서로 채용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사 제목에서는 지금 우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보도가 됐던 거는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 보도를 한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뭐 한겨레가 됐건 경향이 됐건 오마이뉴스가 됐건 그런 데만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경제신문조차도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튜버가 누구길래 한국경제신문조차도 극우 성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자,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튜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채널의 컨텐츠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널 아트가 됐건 프로필이 됐건 전부 다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 같은 경우는 썸네일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썸네일 어디를 보더라도 극우적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썸네일들을 쭉 봤을 때는 극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극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도 지금 이 유튜버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 근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자, 이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극우 유튜버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베 유튜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성재준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저기다가 지금 밑줄까지 치시면서 성재준을 만나가지고 일베 극우 유튜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저만 만나도 저에 관련된 얘기만 하더라도 극우가 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유튜버들이야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국경제신문이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극우로 몰았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우 성향의 취업준비생 유튜버를 비서로 영입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논란이 많아서 그런지 나중엔 좀 바꿨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렇게 지금 이제 내용을 바꾸긴 바꿨는데요. 왜 저렇게 부르는지 이유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서 문씨에 몰라 그런 식의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극우 성향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저 기사를 쓰신 기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극우가 뭔지를 알기는 아냐? 도대체 극우가 뭐라고 생각을 하길래 대통령을 갖다가 이름을 빼고서 문씨라고 부르는 것이 극우적인 거에 근거가 될 수가 있냐? 제가 진짜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언론사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떻게 지금 문씨라고 불렀다라고 누군가를 갖다가 극우로 이렇게 몰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극우다, 극좌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혐오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기자분은 기꺼이 지금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극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문씨라고 불렀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기자분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세요. 서울시정 메시지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 관계자를 지금 인용을 합니다. 보수 유튜버의 편향된 시각으론 균형적인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분위기.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계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저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라고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한테 표를 줬던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적인 가치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서울시를 운영을 해달라고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표를 준 거고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그 기대에 맞춰가지고 보수 우파적으로 행동하는 거 뭐가 그게 도대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보수 우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비서를 채용을 해야죠.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유권자를 배신하는 일인 거예요.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표를 준 것이지 진보 좌파적으로 생각하라고 표를 준 겁니까? 저는 지금 저 기사를 쓰신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저 서울시 관계자분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비서를 보수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뽑았다라는 거를 비판하기에 앞서가지고 누구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사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슨 뭐 진보 좌파적인 뭐 비서관을 뽑았던 것도 아니고 비서관에 대해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게 지금 저 사람에 관련된 혐의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세훈에 대한 비판하기 앞서가지고 저 인간에 대해 가지고 먼저 반성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붙어가지고 오세훈 흔들기 계속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신다라고 할지라도 오세훈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자가검사 키트죠. 그쵸? 이미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진보적인 조희영 교육감조차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남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오세훈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의 경고를 했던 사람이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오세훈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우파적인 시장이 보수 우파적인 개인 비서를 뽑았다라고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보수 우파적인 언론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렀다라 그래가지고 극우다라고 불리는 사회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더더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못된 한국 사회에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단 댓글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오로나 오로나 막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댓글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재앙이 막 재앙을 몰고 온다면서 막 수십 건의 지금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정말 글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정말 쌓였던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춰가지고 정말 지금 능숙하게 수십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정계에서 떠나 있었는데 뭔가 좀 일처리 같은 거 잘 못하지 않을까,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도 뭔가 좀 흐릿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글쎄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지금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그리고 반대할 거는 반대하는 이런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 오세훈 뽑았다, 나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는 일 보니까 도저히 내가 지지를 못하겠다, 다음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을 찍겠다,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식의 여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코로나가 계속해가지고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초구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누적 5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오재양 때문이다. 55명이 감염됐다. 오세훈 역시 시장을 잘 뽑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 시장 당선이 되자마자 코로나 폭등 재앙이네, 이런 식의 댓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 댓글이 작성이 되고 있는 게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평상시에 어떤 사이트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지고 약간 보수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네이버 아닙니까? 근데 그 네이버조차도 저런 식의 댓글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천수 같은 경우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아니, 서초구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거랑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저렇게 비판하는 것일까?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서울시 맞춤식의 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대별로 업종별로 맞춰가지고 방역을 진행하겠다. 그게 이제 오세훈식 서울시 방역의 특징이죠. 오세훈 시장이 저런 식의 오세훈식 방역 조치를 내놓자마자 벌떼같이 지금 달려들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봐봐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역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업종별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방역을 한다. 방역을 완화를 하니까 저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개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억제한 저런 식의 방역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처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업종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존중한 저런 식의 방역 조치는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근데 여기 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세훈식 방역 조치는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17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다음 주쯤 돼야 서울형 상생 방역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쯤 되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초안을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초구에 발생했던 집단 감염, 그건 누구 때문인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이죠. 왜? 오세훈식의 상생 방역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오세훈 시장 때문이겠습니까? 그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생각 없는 댓글을 다는 것일까? 저 지금 댓글의 내용만 보면은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 분포도를 좀 보니까,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댓글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작성을 했습니까?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20대, 30대 여성들 압도적 다수가 누구를 찍었습니까? 박영선을 찍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세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박영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댓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대깨오인데 경력직에서 뽑아줬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 지지 철회한다,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려있고 3,000명 가까이가 좋아요를 누른 상태입니다. H178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열성 오세훈 지지자였는데 경력직이라고 해서 뽑아줬다면 이게 무슨 난리냐, 나 이제 오세훈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모르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원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달았던 댓글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를 대깨우다 열성 오세훈 지지자다 라고 밝혔던 저분의 과거 댓글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열성 오세훈 지지자였는데 경력직이라고 해서 뽑아줬다면 이게 무슨 난리냐, 나 이제 오세훈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모르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원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달았던 댓글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를 대깨우다 열성 오세훈 지지자다 라고 밝혔던 저분의 과거 댓글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단 댓글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오로나 오로나 막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댓글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재앙이 막 재앙을 몰고 온다면서 막 수십 건의 지금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그런데 2021년 4월 8일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깨문, 다태문, 안악수남은 콘크리트가 지키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문 지지층의 특징이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세훈 때문인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그게 지금 친문 지지층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실상 그냥 종교죠, 종교. 자기들도 알겠죠. 자기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자인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깨오다. 대깨온데 오세훈한테 실망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 조작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현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선 대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죠. 윤회도 뭐라고 합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 정경청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상 오세훈이 제안한 그 자가키트는 내쳐버렸습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했던 그런 식의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조차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가검사 키트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조 의원이 누굽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경심 사태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조 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 조 의원조차도 현실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저 방역이, 정경청장이 하고 있는 방역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오세훈 쪽에 저렇게 지금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윤회가 됐건 정경조차도 지금 어떤 겁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그게 모두한테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TV입니다. 오늘은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26일째 손실보상법 촉구를 위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지난달에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 5월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이 손실보상법이 왜 필요한지 최승재 의원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이건 26일째. 네. 참 이게. 뭐 26일째 하면서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네요. 네. 만나신 분들 많은 중에.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6일 동안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26일 동안. 처음에 법안 소위가 원래는 금방 하게 되는데 22일 날 했는데 뭐 연기됐고 한 차례 연기됐고 또 한 번 이렇게 연기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셨고 처음에 이제 제가 과거에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조직들이 처음에는 예. 오셔서 손실 보상에 관련된 조직적인 얘기도 하셨고 또 예. 위로 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서울에서부터 이제 뭐 예, 예. 제주도까지 뭐 전국에서 조직 오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분은 이 동네 여의도 근처에 예. 식당에 계신 분들이 예. 아무 말씀 없이 예. 오셔갖고 예. 커피를 사갖고 오셨어요. 오셔서 점심 식사 끝나고 저녁 준비하기 전에 오셔서 커피를 사갖고 오셔서 놔두고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제가 이제 평상시 식당에 갔던 분들인데 아. 주인분이 그냥 커피 놔두고 앉아서 여기 앉아서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또 울고 그냥 울고만 가시더라고. 아, 그냥 응. 예고 없이 어. 오셔서 지원해 주시고 또 이게 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게 그냥, 좀 공감하고 그냥 이렇게 저 보고 손잡고 그냥 눈물만 흘리시고 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국회라는 데가 그동안 저도 국회를 민원인으로 과거에 많이 드나들었지만 예. 국회에 있어 보니까 참 서류 작업 잘하고 예. 언론 통해서 큰 소리 떼고 정말 끝발 좋은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내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도 있게 사실인데 그렇게 차마 말도 못하고 목소리 흐느끼면서 이런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도 그냥 그런 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많은 외면을 하지 않았나. 국회의 존재 이유가 그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손실보상법 이렇게 예. 그냥 다 해야 되는데 점점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처음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힘든 것 자체도 예. 좀 죄스럽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26일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한 달 가까이 된 시간인데. 근데 의원님 마스크 한 번만 좀 내려봐 주시죠. 이 수염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이게 한번 집에는 못 가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 좀 주무시고 예. 시위 농성하시고. 우리 애들이 이제 속옷 하고 예. 이제 예. 갖다 주고, 여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머리가 그나마 좀 삭발을 했잖아요, 그 전에. 예. 삭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머리를 감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감고, 여기 또 잠깐 샤워만 좀 하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좀 아무래도 샤워도 좀 지저분합니다. 사실 몸도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손실보상법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천막 농성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이걸 눈여겨보지, 이제 뭐 일반 국민 상대로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천마공사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뭔지,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국회의원이 천막 농성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국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네.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고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힘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든 겁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 방역 때문에 예.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특히나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정지를 시켰고 영업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들 가게가 코로나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 전 국민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협력 차원으로 한 거죠. 소상공인들이 예, 이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장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직장 못 다니게 다니게 하면 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목숨 예, 있네. 예. 근데 그것이 거의 1년여가 간 거죠. 예. 자거지 2주씩 연장이 21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수입이 없죠. 예. 사실은 예.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거의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예. 엄청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예. 그 국가 협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강제 조치긴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한 부분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예. 헌법 23조에 보면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재산을 제한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뭐 사실은 모든 사항을 다 내용을 만들지 않아요. 헌법을 갖고 이제 시행 규칙을 예. 만들잖아요. 보통 예. 형법, 상법 이렇게 만들듯이 예. 그렇게 상식이죠. 헌법은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낫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예. 정부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예. 1, 2, 3, 4차에 가서 재난지원금, 유로금 예. 예. 지원을 예. 예. 줬죠. 근데 1차 때 재난지원금은 분명히 유로금 전 국민한테 줬잖아요. 예. 그러면 영업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예. 보상의 형태를 줘야 되고 예. 유로금과 보상은 틀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 뭐 혼용이 아니라 보상과 지원금은 틀린 건데 예. 소위 얘기해서 영업을 그거를 헷갈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지 않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택도 이제 없는 금액이. 그래서 이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네. 취지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금액을 갖고 겨우 재난지원을 받고 1년 동안 견뎌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이 1,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에. 예. 근데 이 1,1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예.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법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겠다. 예. 예.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예. 그 밑에 법이 없더라도 예. 헌법이 있기 때문에 예. 시행령으로 충분히 보상을 했죠. 일본만 하더라도 독일만 하더라도 캐나다만 하더라도 다 보상을 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법이 근거가 없더라도 했잖아요. 정부의 예. 어떤 예. 조치로 해서 물론 지원책이긴 하지만 예. 그랬는데 그래서 법을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 예. 입법부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부랴부랴 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예, 예. 근데 만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야당보다는. 예.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지 다 통과시켰고요. 또 180석이기도 하고. 예. 단독으로 뭐 예. 마음 먹으면 통과시킵니다. 예. 지금까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보면은 뭐 야당의 도움 없이도 하루만 해도 후딱딱 네, 통과시킬 뭐 수 과거에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예, 예. 과거에 아니라 근자에 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여당안이 예. 법을 만드는데 손실보상을 하겠다. 예. 근데 손실보상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손실을 행정명령을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행정명령을 해서 1년 동안 행정명령을 예. 영업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무시하고 예. 앞으로 있을 행정명령에 대해서만 예, 예. 손실을 보상하겠다. 어.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이 사람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예, 예. 1년 동안 완전히 거지가 되고 폐업하고 예, 예. 거의 죽음의 랠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예. 그걸 앞으로가 하겠다. 그러니까 영업 금지시키면 난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잖아요. 민병덕 의원 아니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송갑석 의원 네, 법안입니다. 송갑석 의원 법안이. 그러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거죠. 네. 나 몰라라 아니 무책임한.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예. 법안 소위를 통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마음먹으면 통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저번 달 3월 12일입니다. 예. 그날 삭발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야당이, 소수 예. 야당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숫자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삭발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삭발해서 들어가서, 요 앞에서. 예, 삭발해서 들어가서, 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겨우 삭발하고 들어가니까 좀 겨우 연기했습니다. 예. 경제에서.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법안 소위가 이번 달에 4월 12일 날 열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예. 안 된다. 예. 흐지부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손실보상안을 예. 소급이란 말은 보통 안 씁니다. 사실은 예, 예. 법률적인 용어로 안 씁니다. 예. 근데 완전 손해를 손실을 보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명령 내린 날서부터 예, 예.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예. 해외처럼 예, 다른 나라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 국가를 위해서. 예. 예. 국가가 명령하고 네. 조치한 대로 그리고 또 이 성실히 사람은 따랐다는 국가와 이 국민 간의 신뢰의 문제다. 예. 앞으로 누가 국가를 와에 협조하겠느냐. 예. 예.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나 몰라라 계속하고 지금 하물며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준 거 예. 지원금이었는데 예. 이거는 이거 갖고 퉁치겠다. 예. 아니 퉁칠 수가 있나요? 한두 달 정기요금도 안 되고 예. 임대료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대출 금액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정부가. 예. 1년 동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 금액이 92%가 예. 1, 2, 3, 4, 5등급한테만 나갔습니다. 아. 정작 필요한 사람한텐 그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차라리 애초부터 예. 영업 제한이나 금지당한 사람들한테만 예. 좀 먼저 줬으면은 어디 예. 견뎌냈겠죠. 이미 영업 제한과 금지당한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아니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하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예. 그럼 소위 그들이 반대하는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예. 1년 동안 예. 야 너 봉급 주지 않고 예. 아니 제한 걸었고 예. 예. 너 세금 다 내고 예. 가지고 그러고 견뎌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지금까지 가끔가 다 준 예. 몇 푼 안 준 거 같고 예. 하면 나 그걸로 퉁쳤어. 예. 예. 그 대신에 너한테 뭐 일은 다 시켰어. 예. 그랬으면은 예.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안 차원의 되죠. 정부안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셔서 그 법안을 좀 이렇게 네.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막 농성을 네. 그래서 시작했고, 저희 국민의힘은 예. 애초부터 당론이 당론으로 택했더라고요. 당론이 예, 우리는 완전 손실 보상, 예, 예. 강행에 헌법에 의한 손실 예. 보상을 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야당 법안을 한마디로 예. 거의 말해서 이게 완전히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근데 예. 여당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재미난 게 또 말을 바꾸게 됩니다. 본인들도 예, 예. 손실 보상 하겠다. 말은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은 하는데 하겠다고, 예. 이번에도 특히 언론에다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면 하겠다 그러는데 이번 지난번 법안 소위 때 29일 말씀하신 예. 법안 소위 때 뭐라 그랬느냐 이거 급하면 이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날 갑자기 다른 법안들을 예. 쟁점 법안들을 5개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부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미룬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우선으로 하자고 했고 이거 하나만 예. 하자 그랬죠. 했고 먼저 이제 하자고 했고 이제 나머지는 한꺼번에 이거 먼저 하고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 처리가 무산돼가지고 그러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걸 민생 법안이다. 예, 예. 민생 법안이라는 게 아니 이거 민생 법안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예. 큰 테두리의 민생 법안이고 예. 그것도 하필이면 쟁점 법안들 예. 서로 간에 예, 예.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법안인데 그런 쟁점 법안인데 이게 제일 지금 국민들한테 급하고. 관심사고 예. 그리고 예, 소위 예. 어떤 연이든지 간에 동료 의원이 예. 그래도 헌법기관이 예. 이렇게 이 풍천 노숙을 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자기 동료 의원이 그 하루도 와보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그건 관심사도 없으면서 그거기다 끼워 넣어요. 그런 거는 사람의 인간미도 없어요. 일단 뭐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일단 네. 뭐 말로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수입이 없었잖아요. 예, 예. 뭐 어떤 사람 뭐 차이는 있겠죠. 예. 수입이 1년 동안 뭐 장사를 못 했거나 예. 아니면 수입이 줄었거나 예. 영업 제한은 정상적이지 않았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막막하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라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아, 상실감을 주는 예.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앞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떤 게 꼽자면 아니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당장에 예. 제일 문제가 임대료도 많이 밀려 있겠죠. 예. 임대료가 왜냐하면은 제일 문제가 이 현재 임대차 보고에 예. 보면요. 3개월을 안 내면요. 쫓겨나요. 네. 3개월이 밀리면은.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 조치를 취한 게 예. 그냥 3개월, 2개월 취한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겠지만 2주씩만 21번 줬어요. 예. 최근에 3주로 예, 바꿨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번에 예. 그 얘기를 지적하니까 3주 예. 바꿨어요. 예. 최근에 바꿨. 그러면 2주씩 영향하면 어떻게 되냐? 2주에는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으니까 예. 예. 일하는 근무자도 그만두게 못하고 예. 장사해야 되니까 예. 임대료를 안 내면 쫓겨나잖아요. 그럼 그 가게 안에는 자기의 피땀이 얼려 있잖아요. 권리금도 있고 예. 시설 투자금도 있으니까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놨으니까 빚을 내서 달러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3개월 밀리면 그냥 쫓겨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계속 가누고 사람 근무자도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 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된 거죠. 예. 그래서 가게를 차라리 그때 빨리 접었으면은 예. 빚이라도 누적되지 않았을 텐데 일하는 근무자라도 안 그만두게 했을 텐데 그게 누적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뭐 어떻게 이걸 방법이 없는 조정을 거죠. 할 수 있는 게 왜 없네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예. 전기료 이런 것들도 감면도 안 시켜주고 예. 기억나시겠지만 한 재작년에 예. 예. 그 폭염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한전이 적자였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마디 했습니다. 전기료 깎아주라고 그러니까 예. 그냥 감면해줬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전이 흑자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높게 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자영업자들 예. 전기료 감면 안 시켜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공과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아니 이런 사람들 영업 공제를 금지 해야 시켰으면 한다는. 감면 시켜줬어야죠. 예, 예. 기껏 3개월 지연 시켜줬습니다. 지연.
지연. 지연은 뭐 나중에 안 갚습니까? 결국엔 내야 되는 결국 내야 돈이라는 되는 거죠. 돈이죠. 결국엔 이제 공제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겪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누적됐죠. 어쨌든 예, 지금 이미 가장 시급하게 예, 선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작년에 이미 3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30만 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국가는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30만 명이 예, 예. 과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전업도 하고 예, 만일 다시 창업도 하고 예. 다시 취업도 했습니다. 금년에는요, 작년에 폐업한 사람들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고 국빈자로 전락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죠. 방법이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예. 부채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네, 그렇죠. 정상적. 근데 우리나라는 멀쩡히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해서 세금 내던 사람들을 예, 예. 지금 세금 안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하고 거죠. 있네요 지금. 예. 아니, 세금 내던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 그러면 누군가의 세금을 예. 갖고 예. 그 사람들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예. 소위 얘기해서 있는 사람들 거의 부자들한테 세금 뜯어갖고 예. 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면은 마치 인기를 끌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아니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선순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이신 악순환이 거죠. 되는 예. 거죠. 그게 포퓰리즘이고 하향 평준화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뭐 그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네. 뭐 새어 나온 얘기들이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 기재부나 뭐 이런 쪽에서 재정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 네. 법안을 이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 150조다 뭐 몇십 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나 이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 몇 가지 얘기를 할 얘기 너무 많죠. 예. 그 과거 IMF 때 예,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공채 발행해서 예, 예, 금융기관들, 대기업들 예, 건져냈습니다. 예. 그때 예. 그래서 나라를 했고요. 예. 그랬을 때는 뭐 당연한 거고 예. 지금 무수한 소상공인들은 그냥 먼지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 여기도 산업군이고요, 내수시장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들 여기에 딸린 예. 자그마치 37%가 취업자 수가 근로자가 있고요. 예. 이거는 그냥 사라지면은 그냥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자살해야 됩니까? 해외로 이민 보내야 됩니까? 여기도 분명히 엄연한 산업군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예. 대기업에 속한 취업 근로자들만 예. 그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지금도 재정 얘기하고 재정 수칙 예. 얘기하는데 지금 수십조를 들여서 1, 2, 3, 4차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예. 그랬으면은 그런데도 지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퇴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정부는 얼마나 무능하고 예.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예.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그리고 평양강도 없고 예. 불공정하고 물에 소위 얘기해서 본인들이 잘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튜브도 던져지지 못했고 한마디로 저기 멀리서 한마디로 놀러 와서 물가에서 피크닉 즐긴 사람들한테 똑같이 돈 나눠주고 그렇게 꼴이죠.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이나 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들이나 똑같이 돈 나눠줘갖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한마디로 한심한 짓을 한 거고 지금에 와서 그걸 갖다가 재정이 운운한다. 그 애초부터 돈을 완전히 돈을 잘못 살포하고 한 거죠.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순수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정말 경쟁력을 갖게 하게 만들겠다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되고 소위 얘기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하고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그 일련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일이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선거 때. 아니, 1차 때, 총선 때, 총선 당일날 돈 나눠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버팀목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버팀목 플러스 나눠줬잖아요. 예. 기준도 없고 문제 제기하면. 그럼 다음에 5차 재난지원금은 뭡니까? 버팀목 2 플러스입니까? 도대체? 무슨 시리즈도 참, 이게 예. 이해가 안 되네. 그게 그 돈이, 그게 도대체 소비로 이어졌는지, 어떤 곳에 가면은, 그게 소위 얘기해서 저축으로 갔는지. 예. 아니, 공무원들한테 가야 되고, 일반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그게 돈이 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생명과 같은 돈이, 예. 뭐 어떤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는 돈이 왜 이렇게 혈세로 낭비되느냐. 그러면서 재정 운영 전문가가 얘기한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예. 재정의 건전성도 지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지켜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게 5월 12일 날, 예. 예,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이 법안이 또 처리가 네. 될 예정인데, 네. 4월 달에는 이제 예. 여당이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4월 27일에 핑계댔죠. 예, 해가지고 쟁점 법안을 올리고 뭐 이러면서 뭐 그때 생각하시니까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 예, 예. 화가 나는 것보다 좀, 예.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창피합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뭐 이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결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야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도 선거 과정에서 저 원내대표 나올 예. 때는 손실보상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지 예. 않아요. 저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좀 입법청문회를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 뭐 또 예. 오늘도 뭐 광주 예. 광주 가서 입법청문회하고 오늘도 입법청문회 이제 한다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제 법안 소위 며칠 불과 3일 남겨놓고 예. 이제 휴일 빼면 예. 입법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본인들의 지금까지 예. 내놨던 얘기를 이제 바꾼다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에 와서 예. 그 무수한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예, 예.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인지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또 거기 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또 한단 흘리는 거 언론에도 흘린 게 뭐 처음에는 중기부 장관이 뭐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신도 모른다 그러더니만 요새는 또 언론에 흘리는 거 보니까 손실보상을 하면 다 룸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뭐 말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뭐 흘리면서 한마디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입법청문회를 순수한 목적으로 할 건지 순수하지 않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국회의 상임위와 법안 소위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지 국회의 권위를 세울런지는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볼 거고요. 현재 그 구성되어 있는 기구 안에서 저 논의를 해도 충분한데 예. 이제 굳이 또 다른 걸 가져와서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 스스로가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거로 이제 본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뭐 그거를 갖다 새로운 자신들의 지금까지 내놨던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허물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만들려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군요. 뭐 하여튼 뭐로 가든 간에 소상공인을 살려낼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당이 굉장히 말이 앞서고 행동으로 안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도 이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명확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럼 이제 12일 날 이제 이게 처리가 될 예정인데 이때도 만약에 이 손실보상법을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뭐 예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지금 여당은 말로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근데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 앞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예. 옛날에 과거에 예. 유신 정권 때 유정회라고 유정회 당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뭐 그러든지 진짜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예. 생각할 때 이제는 예. 완전히 예. 국회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때 예. 분명히 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 국민들이 표로 보여준 경고가 있죠. 4.7 보궐선거 민생을 챙기라. 예.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생을 챙겨, 그건 여야를 통해서 똑같이 내린 거거든요. 예. 민생을 챙기지 않는 데는 반드시 투표로서 결과를 내주겠다 한 겁니다. 예. 이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예. 그 경고를 계속 묵살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분명히 계속 요번에도 예. 묵살한다면 반드시 투표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려 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은 예. 여전히 정신 못 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안 물어본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첫 행선지로 이곳을 찾아왔잖아요. 예. 야당 내에서 그 공감대는 어떤가요? 뭐 사실 그동안 예. 국민의힘이 예. 그렇지도 않았는데 표현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접점을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예. 예. 워낙 고위 관력 출신들도 많았고 예. 판검사 출신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정보의 한정이 있었죠. 예. 사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문제, 예. 중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현장감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진실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예.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도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말도 넣고 소상공인위원회도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이 전원 초선위원 전원이 예. 같이 했고 그날 본회 입장에서 전원이 예. 나와서 사실은 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조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저희가 당론으로 1호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첫 업무를 이걸 받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민생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챙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저희 당의 모든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뭐 당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뭐 세우고 실제로 많은 생각들이 하고 있고 여기 천막에 모든 의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 오셨고 서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면 다 와서 정말 뭐 가슴에 와서 다 위로하고 같이 다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도 같이 정의당도 함께 하는 거 보면 민생에는 이제 여야 없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제 어느 한 당만 좀 약간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그 초선 의원들 대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긴 시간 동안 이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보고 국민께 국민들한테 저희 카메라 보시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도 제가 느끼는 감정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뭐 몸이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특히 저도 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운동을 하고 또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그랬지만 더
함께 생각했던 부분은 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예. 그래도 국회라는 데가 네. 그래도 대변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국회가 이렇게 정쟁만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나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제는 여야가 자꾸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국민들 향해서 좀 서비스,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하려는, 국민들을 향해서 더 잘하려는 모습, 경쟁을, 그런 서비스 경쟁을 하는 좀 시대가 좀 열려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가 좀 오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대수렁스럽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국회에 있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이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는 많은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날 수 있게 있다는 사실도 좀 인지해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또 민생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국회 본청 앞에 최승재 의원이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장에서 최승재 의원으로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시사포커스TV 라이브 생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정책 전환을 완전히 했죠.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1980년대에 독일, 프랑스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론적, 실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정적으로도 그렇고 실패한 건데 이 정부에서는 누가 과연 이걸 주도했는지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께서 반상진 원장님 상대로 지방대의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셨어요.
참 고마운 말씀인데 지난번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해가지고 전남 나주에 한전에서 에너지 공대를 만든다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어떤 의견을 냈느냐. 지금 지방대가 고사위기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어디든 좋다. 그 지방대 단과대학이라도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돈 들이지 말고 거기에 특화된 공대, 자금을 좀 넉넉하게 주면 지방대도 살고 우수한 인재도 키울 수 있다. 왜 재정도 투입하고 적자투성인 한진이 공대를 거기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 그 부지는 부영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25만 평을 400 몇십억에 샀는데 절반을 학교 짓는데 그 기부를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아파트를 지으면 추산해 보니까 한 6천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부영그룹이. 부영그룹이 어떤 회사인가는 아실 만한 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우리 김태기 교수님, 우리 최주현 우리 참고인 참고인 그 말씀 들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골자는 내가 평생을 걸고 보람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민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나옵니까? 당연히 민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기업은 못하도록 옥죄고 경제정책 실패한 걸 어떻게 상쇄해보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재정으로 15세에서 29세 단기 알바 비슷한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040 그 일자리는요, 아까 50대까지도 실업이 연속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3040 일자리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계속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이게 공약이었죠. 네, 그래서 주 52시간을 밀어붙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줄었고요. 예. 특히 이제 공공부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공공부문 100개 늘릴 때 민간부문 150개가 줄고요. 또 실업률이 그만큼 더 100명이 늘 때 33명의 실업률이 생긴다고 하는 그 부분은 뭐 OECD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도 빈곤이나 소득 분배 해소를 위해서는 OECD가 정책 전환을 완전히 했죠.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뭐 다시 그죠? 말씀드리자면 예, 예. 아마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 같은데요. 예. 이 스웨덴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 복지개혁, 규제개혁 해가지고 사실은 실업률이 스웨덴도 한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뭐 뚝 떨어지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10% 넘던 게 지금 3%로 늘어졌습니다. 아마 실제 국민들한테 교수님, 그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1980년대에 독일, 프랑스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론적 실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정적으로도 그렇고 실패한 건데 이 정부에서는 누가 과연 이걸 주도했는지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 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자, 그럼 요즘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적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과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가 부동산 원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실제 네, 후보자님 말씀하신 중에 복지수급 탈락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분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직 보고받고 계시는 중이지만 18,000명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넘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나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하나도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님 말씀은 국토부 장관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들립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부동산 철학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뭐 점수로 말하기는 좀 난감하시다고요? 그러면 혹시 기존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정부는 어느 때 부동산 정책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변창흠 전 장관과는 다르시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내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동결돼야 되는 겁니까? 이 급격한 상승이 없이 하향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취임 이전 수준으로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번에 재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말이죠. 뭐 취임 이전까지라면 굉장히 격차가 클 텐데 그거를 1년 사이에 그거를 말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요즘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적정 가격보다는 상당히 과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공시가격은 그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그 문제와 또 별개가 아닐까 봅니다. 그 시가라 하시면은 부동산 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통계에 준거한 겁니까? 그렇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가 부동산 원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일정대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동산 원의 통계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이제 0 아래로 위에 보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공시가격의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 90%를 향해서 뚜벅뚜벅 군홧발처럼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삭족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는 건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렇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속도 지금 늦출 의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번에 19% 올라간 것 중에요. 그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은 2%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그 현실화 그중에- 2%와 17% 주택가격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마저도 현실화 이율의 현실화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속도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을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재산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뭐 다양한 안들이 제안이 되고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후보자로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건 그러면 방안을 찾기 전에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까? 예, 아직 뭐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부터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실제 그 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 답을 그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도 그럼 확대되는 방안을 함께 넣어서 보시는 겁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청년 주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신 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90%까지 올리는 방안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그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어서 시장 안정이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좀 그 문제하고 어디서 절충점을 찾아야 될지가 고민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 국토부 장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향 그거를 해치지 안정이-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따 저녁 밤까지 계속 여쭐 건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부동산 철학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국민들은 지금 고통이어서 집값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정권 말에 코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실지 일명 예스맨 장관이 안 되시나 해서 걱정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게 6,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혹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국민적 신뢰라는 게 정책의 무분별한 승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꾼 국민들에게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정책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밤까지 계속 여쭐 건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부동산 철학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국민들은 지금 고통이어서 집값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정권 말에 코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실지 일명 예스맨 장관이 안 되시나 해서 걱정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게 6,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혹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국민적 신뢰라는 게 정책의 무분별한 승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꾼 국민들에게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정책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